우리 한국인은 이 온난화 시대에 이산화탄소 감축에 우리는 일조하고 있지 않나. 왜? 우리는 미역 먹죠, 김 먹죠, 파래 먹죠, 모자반, 아주 다양한 해조류를 아주 맛깔스러운 음식으로 먹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역을 잘 먹고 좋아하죠. 몸에도 좋고요. 자, 그런데 이 미역, 혹시 미역이 미생물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냐, 미역은 식물이지, 해초인데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초가 어떤 건지 한번 구분해 보죠. 이 해초 차이점을 아시나요? 해초와 해조는 엄연히 다른 생물입니다. 해초는 말 그대로 바다에 사는 풀초, 식물이고요. 해초는 식물이 아니겠죠? 조자를 보면 되게 획수가 많아 복잡해 보이는데요. 뭐 나온 김에 한번 재밌게 한자 공부 한번 해볼까요? 저희 보면 일단 그 조자 가운데 나무목 위에 입이 3개 있어요. 나무 위에 새들이 입을 벌리고 짹짹짹짹 벌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울소, 새가 지저귀다는 뜻이에요. 울소자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삼수변, 물이 있고 그 위에 풀초, 초두변, 풀이 떠 있어요. 아, 나무 위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새들이 물에 떠 있는 풀을 먹고 싶다. 이게 바로 마름조, 해조입니다. 사실 미역은 해조류, 순우리말로는 바닷말이라고 그래요. 해조류 바닷말의 일종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해조류, 이거를 원시 또는 하등 식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세요. 이 식물은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기능도 완전히 분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미역을 보세요. 미역 보면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있나요? 아, 혹시 그 미역 줄기 볶고 내 맛있게 먹는데 그 미역 줄기 있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한번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온전한 물미역인데요. 저렇게 잎사귀 같은 게 있습니다. 생물용어로는 엽상체라고 하지요. 뭐 잎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운데 약간 좀 단단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걸 줄기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엽상체가 붙어 있고 우리가 저거를 미역줄기라고 부르죠. 저렇게 미역줄기를 쭉 따라 내려가다가 뭐 둥구스름한 거, 수세미 같은 거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미역귀라고 해서 뭐 구워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는데 저건 포자엽이라고 그래서 미역이 포자를 만드는, 무성생식을 하니까 포자를 만드는 미역의 생식기관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언뜻 뿌리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아니고요. 돌에 부착하게 하는 부착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돌에 붙게만 하는 거지 식물처럼 뭐 양분 흡수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역은 해조류는 온 몸으로 다 같이 광합성을 하는 세포들이 그냥 한 군데 모여 있을 뿐이지 식물처럼 기능의 분화가 안 돼 있고 얘네는 꽃도 피지 않아요. 포자를 만들어서 그냥 무성생식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해조류가 미역만 있느냐? 사실 해조류는요, 바다에 물에 산단 말이죠. 바다에 보통 이 빛이 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가시광선이라고 부르죠. 이건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빛이 파장이 짧을수록 푸른색을 띠게 되죠. 파장이 길수록 붉은색을 띠게 되죠. 그리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많아요. 짧은 파장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일단 그건 이해하실 거고, 색깔 보이는 거, 흰색은 왜 하얗냐? 모든 빛을 다 반사하기 때문에. 검은색은 왜 검으냐? 모든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럼 파란색은 왜 파라냐? 파란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나머지 흡수하고. 그러면 햇빛이 이 가시광선이 딱 물속에 투과한다고 그럴 때 어떤 게 제일 많이 들어가겠어요? 에너지가 제일 많은 파란색이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어떤 게 제일 많이 못 들어가고 제일 얕은 곳에서 머물겠어요? 바로 빨간색이겠죠. 그러면 빨간색을 제일 먼저 흡수할 거란 말이에요. 얕은 데 사는 해조류가 빨간색을 흡수하니까 색깔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초록색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녹조류가 제일 먼저 살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빨간색은 없으니까 중간에 초록색, 노란색 이 근처 이거 흡수하는 애들, 이거 흡수하니까 색깔이 갈색이 되니까 갈조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거기 들어오는 빛은 주로 푸른색 계열이니까 푸른색 빛을 흡수하고 나머지를 이제 반사하게 되니까 그게 빨간색을 띄어서 홍조류.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게 되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순서로 서식을 하는 거죠. 신기하죠? 우리가 먹는 해조류에 많이 있어요. 녹조류,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파라니까 파래. 매생이, 그렇죠? 다음에 갈조류, 갈색, 미역, 다시마. 홍조류, 김, 우뭇가사리. 이렇게 다양한 해조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그작. 이 해조류는 떨어져서 사는 데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 각자 광합성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해조류는 조류, 하늘 나는 새 말고 조류 LG라고 부르는 커다란 미생물 무리의 일원이에요. 야, 그래도 저거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미생물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각자 도생 가능한 단세포들이 뭉쳐있는 걸 생각하시면 그 하나하나는 미생물로
볼 수 있겠죠. 홍장수 좋아. 미역, 다시마 이런 대형 조류는요, 식물학에서 당연히 그거 원시식물로 분류해서 연구를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조류도 미생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실제로 미생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형 조류보다는 눈에 잘 안 보이는 미세조류에 관심이 많죠. 미세조류라 하면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거는 적조, 녹조 할 때 말하는 그게 이제 미세조류거든요. 근데 이게 대형 조류건 이 미세조류건 조류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바다에서 그리고 뭐 이 민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한 산소가 절반은 육상식물, 그 나머지 절반은 바로 이 해조류들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저런 대형 조류는 바다에서 해양 동물의 산란 장소로 제공하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미세조류가 너무 많이 자라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는 적조, 녹조 뭐 그런 겁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적조, 녹조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육하원칙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육하원칙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녹조, 녹조의 누가냐? 시아노박테리아, 우리말로 남세균이라고 그래요. 적조, 와편모조류 또는 규조류. 주로 녹조의 원인은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세균, 그리고 적조의 원인은 주로 와편모조류, 규조류에 속하는 조류가 이제 주원이 되고요. 언제냐? 추울 땐 잘 안 생기죠. 여름철이나 수온이 따뜻할 때. 어디서 생기느냐? 녹조는 주로 민물, 강과 호수, 그리고 적조는 바다에서 생기죠. 무엇을 또는 어떻게? 야, 이거는 녹조든 적조든 해당 미생물이 대량 증식을 하는 거예요. 대량 증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물에서 대량 증식을 해버리면 녹조가 쫙 깔리면 일단 햇빛을 다 차단해버려요. 그럼 밑으로 햇빛이 못 들어가니까 밑에 광합성을 잘 못해요. 물론 이 공기 중에 녹아 들어간 산소도 있지만 광합성을 알아서 해줘야 산소가 발생해서 산소 공급이 되는데 그걸 차단해버리니까 아래서 산소 부족이 생기게 되고요. 일부 시아노박테리아는 독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적조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확 자라면 뭐 이게 깔렸다고 해서 아래 산소를 막다기보다는 많이 자랐어요. 근데 이게 또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거든요. 우리 왜 적조, 녹조 오면은 사라진다는 거는 결국 이게 죽는 거거든요. 죽어서 아래로 가라앉아. 가라앉으면 이 조류의 사체가 결국 세균의 미생물의 먹잇감이 된단 말이죠. 그럼 세균들이 이거를 막 먹으면서 얘네도 숨을 쉬어야 돼요. 산소를 다 써버리니까 산소 또 결핍, 산소 고갈이 되고 일부 적조를 일으키는 조류는 독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왜 대량 증식을 하느냐? 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부영양화. 자연 상태에서는 햇빛 충분하고요, 물 충분하고 이산화탄소 충분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광합성이 제한되느냐? 이 조류들이 바로 거기 있는 무기염류, 질소 또는 인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해서 잘 못 자라고 있는데 외부에서, 육지에서 이런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부족한 인과 또는 질소를 메꿔주면 얘네가 이제 확 자라는 거죠. 홍장수 좋아. 거기에다가 온도까지 따뜻해. 물결도 잔잔해. 그렇게 되면 이제 녹조와 적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조류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잡아다가 산소를 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한국인은 이 온난화 시대에 이산화탄소 감축에 우리는 일조하고 있지 않나. 왜? 우리는 미역 먹죠, 김 먹죠, 파래 먹죠, 모자반 아주 다양한 해조류를 아주 맛깔스러운 음식으로 먹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상당히 이산화탄소 감축에 일조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그작.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조류가 사실 이산화탄소 감축뿐 아니고 대체 에너지로 굉장히 유명한 후보예요. 역발상적인 건데요. 이런 조류가 미세조류도 그렇고 특히 이런 대형 조류가 많이 자랐다.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빠르게 포집을 해서 격리할 수만 있다면 이산화탄소 감축과 동시에 대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망망대해에서 그거를 포집하는 게 쉽지 않고 실제로 해안에 태풍이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파도가 센 날 그 다음에 나가보면 해안가로 굉장히 많은 해조류들이 몰려와 있어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도 서귀포 해안에 하던 때 찍은 건데 그 전날 파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나갔더니 미역이 몰려왔고 여기 보면 그대로 다 보이죠. 지금 엽상채 잎사귀 보이고 줄기도 보이고 미역귀 다 보이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저 미역도 가져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다 갖고 가지도 못해. 놔두면 저게 이제 상하죠. 그러면 또 냄새가 나고 또 치워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빨리 수거해서 살 수 있냐인데 그게 이제 기술적인 제약이 있고요. 나 그때 가서 현지인들하고 얘기했는데 하는 감동받은 얘기 하나 들었어요. 제주도는 참 날씨가 참 좋을 땐 좋은데 이렇게 바람 많이 불고 이래서 좀 불편하실 때도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바다가 고맙죠. 이렇게 한번 성을 내고 나면 선물을 보내주잖아요. 이거 정말 좋은 자세 같다. 조류 대발생도 그렇고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할 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물론 기술 개발이죠. 기술 개발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고의 전환, 역발상적인 혁신적인 생각, 그것이 이런 환경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는데 아주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생각. 오늘 우리 미역을 비롯해서 해조류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몸에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맛도 좋아요. 우리 앞으로 계속 해조류, 미역이나 파래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